네, 저는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타겠습니다라는 책의 저자 최태원이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기존에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도 있었고, 작은 기업에도 있었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대기업 중에는 SK 그룹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 이름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태원이거든요. SK 그룹 회장님과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있을 때는 주로 기획일, 전략 기획하고 신사업 기획을 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창업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 직전까지 꽤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녔습니다. 도시들로 따지면 한 3, 40개 도시들을 돌아다녔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있을 때는 1년의 절반 이상 해외에 나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책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해서는 2018년에 제가 처음으로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가 온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같은 출판사에서 지금 한스 미디어에서 나온 건데, 당시가 2017년부터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1인당 GDP가 3만 달러를 처음으로 넘었던 해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봤던 많은 것들에서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들이 한국에도 어, 이제 많이 도래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이제 맞춰서 책을 냈었고요. 딱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음, 작년 말쯤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왔는데, 사실 두 번째 책의 부제는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가 왔다입니다. 그때는 온다였고, 이제 명실상부 대한민국이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런 변화된, 뒤에서 말씀드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가 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들이 결국 내 라이프 스타일을 팔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주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해서 두 번째, 약간 실천서 개념으로 두 번째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마치고요. 그 책 전체 두 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지금 30분 내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야깃거리,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책을 읽으신 분도 있으실 테고 또 안 읽은 분도 있을 테니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 기본적인 정보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만약에 갑자기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 라이프 스타일은 뭡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대상이 떠오르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기도 합니다. 약간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관점도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가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저는 라이프 스타일의 정의를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세계 3대 심리학자로부터 그 정의를 빌려왔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이 책으로도 유명하죠.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실상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처음에는 스타일 오브 라이프라는 단어로 자신의 이제 저술에서 표현을 하긴 했었는데요. 라이프 스타일의 정의가 뭐냐? 누구나 꿈꾸는 자기만의 모습, 삶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사명선언문처럼 또는 글로 쓴 목표처럼 굉장히 분명한 사람들도 있고, 또는 굉장히 희미하지만 나는 그냥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저런 사람 되게 멋져 보이는데, 이런 각자의 꿈꾸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이제 반복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 행동이 라이프 스타일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라이프 스타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꿈꾸는 어떤 삶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모란 모임에 참석해 라고 하는 것도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반면에 자기가 원치 않는 회사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요.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일까요? 아닐까요? 나는 어느 회사에 다녀. 근데 그 회사가 제가 꿈꾸는 삶의 모습과는 그렇게 잘 매치가 되지 않는, 예를 들어 직장이다. 그것은 라이프 스타일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이런 정의에 따르면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꿈꾸는 삶을 위해서 물론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선택이긴 하겠지만 내가 꿈꾸는 삶의 모습 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사진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마도 야외 테이블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이제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식탁 위에는 양초들이 막 켜져 있고요. 캔들들이 켜져 있고, 그리고 음료도 보면 컵들이 와인을 먹는 것 같은데 와인이 와인잔이 아니에요. 그냥 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담는 저장 용기 같은 그런 머그 유리잔에다가 와인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꿈꾸는 삶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담겨 있으면 나도 저런 모임에 참석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모임,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한 끼 식사를 맛있게 나누는 이런 모임이 그 킴포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은 킴포크 매거진에 실렸던 사진입니다. 지금 위쪽에 가운데에 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분과 그 옆에 검은색 옷을 입은 분이 킴포크 그 창간 부부인 윌리엄스 부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이런 라이프를 살면서 그것들을 매거진으로 엮어놓은 것이 그 킴포크 매거진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킴포크 매거진도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삶을 꿈꾸면 그런 것들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 또는 선택에서 미묘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모여서 자연에서 이렇게 식사를 여럿이 나눠서 먹는 삶을 꿈꿔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마치 이런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모양새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식탁을 자연물로 꾸미고 거기에 그릇들은 어떤 모양, 나무 식탁은 어떤 재질이어야 해. 그 옆에 인테리어들을 보면 막 그림도 놓고 화초도 놓고 이렇게 꾸몄죠. 그런 것들이 내가 꿈꾸는 삶 속에 담겨 있으면 이런 쪽으로 자연히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건 이런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또 꿈꾸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되려 이런 게 나는 더 마음에 드네.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딱 테이블만 있고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의 동일한 색상의 가구에 딱 책 한 것만 올려져 있는, 나는 되려 아까 그 모습보다는 이런 모습이 좀 더 내가 꿈꾸는 삶이야 라고 하면 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가구, 재질, 색상,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곧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숲속에서 뭔가 누군가와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근데 여기는 사실 숲이 아닙니다. 캠핑장도 아니고요. 우리로 치면 뭐 지하철역 근방에 있는 공원입니다. 근데 여기는 베를린 프린세스인 가든이라고 베를린 그에 있는 도시공원이라고 꾸며놓은 곳입니다. 이것도 어느 두 사람의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가 이렇게 현실화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아마 이런 숲속에서 뭔가 먹고 마시는 또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모습을 꿈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이런 모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그 식물 카페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 것들도 결국은 내가 꿈꾸는 삶의 모습 중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현실로 구현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이런 사진들은 아마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보실 수 있는 사진일 텐데
꿈꾸는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죠. 이런 걸 이제 대표적으로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어, 이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이 꿈꾸는 삶은 기본적으로 부와 성공, 부자가 되고 싶어, 나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 않은 누군가가 직장을 다니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월급을 모아서 갑자기 나는 파리의 에펠탑을 보고 싶어. 파리로 떠날 거야 라고 충동 여행을 떠났다고 하면 이건 라이프 스타일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잘 생각해보면 충동 소비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현대 마케팅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다룰 부분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외면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꿈꾸고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봐야지 라이프 스타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의 경제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꿈꾸는 삶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럭셔리한 라이프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갑자기 충동 여행을 떠나는 것도 사실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인 거죠. 왜냐하면 현실의 제약 때문에 못하고 있던 것을 어떤 그 현실적 제약을 풀고 자기가 어, 꿈꾸는 삶, 원하는 삶의 일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현대 시대에선 돈과 시간의 소비 형태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과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여윳돈, 그러니까 돈 중에서도 내가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돈, 그런 돈들은 사실은 내 선택의 여지가 반영될 부분이 별로 없죠. 그래서 여윳돈, 그리고 시간 내에서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써야 하는 시간들,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해야 돼, 또는 뭘 해야 돼, 뭐 밥을 먹어야 돼, 라는 어떤 필수적인 시간들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 시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먼트가 되고, 그런 입장에서 어, 경제적 수준과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2017년 이전에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그런 어떤 얘기들이 별로 없다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냐, 그런 것들도 결국은 경제적인 것과 맞닿아 있고요. 지금 표에 보시면 이제 행복도와 1인당 GDP를 국가별로 이제 표시를 한 건데, 점 찍은 모양을 보면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죠. GDP가 낮은 나라들, 인도나 중국 이런 나라들을 보면 소득이 올라가면 행복도도 같이 올라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한 8, 9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생각해 보면 소득이 뭐 연봉 3천만 원, 연봉 3천만 원에서 시작했는데 뭐 3천만 원이야.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오르죠. 그럴 때마다 행복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때 라이프 스타일은 실제 삶이 럭셔리하진 않더라도 그런 삶을 꿈꾸는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죠. 현재 중국이 약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연봉이 뭐 7천이 되고 8천이 되고 1억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경제적 수준에 도달했는데 왜 예전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않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 전 세계에 있는 선진국들이 비슷하게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면 사회 기조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전반적인 생각의 관점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한국이 3만 달러를 들어서면서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그 경제적 수준이 소득 수준이 가난, 중산, 풍요로 넘어가면서 어, 아주 기초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 외에 좀 더 나의 행복을 찾는 그런 수단들을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 큰 기조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 또는 라이프 스타일의 그 다양화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해야만 사실상 내가 하는 비즈니스 또 내가 만들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어, 이
그 큰 변화, 대한민국의 큰 변화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이 표를 보시면 일단 왼쪽 위가 이제 모던 사회죠. 동그라미. 그리고 빨간 글씨로 achieve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던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성취, 뭔가를 해낼 거야 라고 하는 성취가 굉장히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돈하고 기술, 뭐 과학, 이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요. 직원들을 이제 매니지먼트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동기부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반면에 이제 오른쪽 위에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강조하는 단어는 빨간 글씨 영어로 보시면 What it all mean? 그러니까 그게 그 모든 게 뭔 의미인데 이런 것들을 찾게 되죠. 그게 그래서 뭔 의미인데 돈을 벌었어. 그게 무슨 의미인데 그 의미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 나의 행복 또는 밑에 있는 라이프 세티스팩션, 나의 삶의 만족도 이런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데?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 그 다음에 돈보다는 사랑을 중요시하고 탈물질 가치들을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돈 아닌 다른 가치들, 대표적으로 행복, 선택 이런 것들을 건강도 그냥 육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웰빙까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입양하면 어때? 이혼하면 어때? 그 다음에 호모섹슈얼 하면 어때? 이런 것들도 이제 용인을 하는 그런 사회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포스트 모던 사회를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답은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그 사실 포스트 모던 예술을 열었던 하나의 작품인데요. 그 병기죠. 병기인데 이게 예술 작품으로 출시가 된 병기입니다. 1917년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작가의 이름이 써져 있죠. 근데 이게 병기가 그 작가가 이렇게 이 병기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공산품을 사왔어요. 사와서 자기 이름과 연도를 새기고 출품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술일까요? 아닐까요? 예술품일까요? 아닐까요? 또는 작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예술에 대한 예술은 뭐지라고 하는 사실은 그 정의에 한그 질문을 던졌던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을 열었던 그런 거고요. 실제로 출품이 됐고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게 예술이냐 아니냐. 근데 이 예술품을 출품했던 사람이 어, 그 오디션을 담당했던 장이었어요. 매니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이 그 오디션 예술 오디션이 과연 예술에서 어떤 의미를 주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이런 모험을 도전을 했던 거죠. 그런 도전의 최근판이 또 있습니다. 이 박물관인데요. 박물관에 지금 왼쪽 그림 아래 보시면 작은 돌 위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오른쪽에 이제 확대한 그림인데요. 보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옛날 벽화 그림 같은데 카트를 끌고 있죠. 그리고 밑에 제목을 보시면 월 아트예요. 벽화인데 월 마트를 마치 상징하는 것 같죠. 이게 누구의 작품이라고 할까? 장난이라고 할까? 또는 뭐 사기일 수도 있고 범죄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 영국 예술가 뱅크시가 했던 장난입니다. 실제로 영국 박물관, 파리 박물관, 뉴욕 박물관에서 이런 장난들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던져주는 메시지는 비슷합니다. 또 뱅크시가 했던 장난 중에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좀 심한 15억짜리 장난이었는데 요 그림이 이제 뱅크시가 그렸던 벽화를 종이에 그 스텐실로 옮겨서 했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실제 경매에 나와서 15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낙찰된 순간 뱅크시가 무선 조작을 해서 밑에가 잘린 거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낙찰이 됐다는 말은 소유권이 넘어간 거잖아요. 내 예술품에 대한
내가 돈을 주고 이제 사기로 결정한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그 소유권이 넘어간 작품에 훼손을 한 거죠, 사실상. 반만 잘리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자기 트위터에 내가 이렇게 미리 액자 뒤에다 이런 장치를 해놨어라는 것들을 내 트위터에 밝혀서 이게 뱅크씨가 의도한 일이었구나라는 게 이제 밝혀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것이 범죄냐 아니면 소송감이냐 아니면 이것도 하나의 작품이냐 예술 행위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또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유럽 여성이 실제로 그 15억 원에 낙찰을 했었는데 낙찰을 받을까 말까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결국은 낙찰을 했죠. 그래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 작품이 다시 그대 이 반 잘린 모습으로 다시 경매에 나왔는데 이때 경매 낙찰된 가격이 300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15억 원에 사서 300억 원에 3년 만에 올린 거죠. 어쨌든 뱅크시는 이런 실험적인 도전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예술가로서 스스로를 이제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러쉬 얘기도 책에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가치가 모더니즘 가치하고 뭐가 다르냐? 일단 모더니즘 가치는 성장, 회사로 치면 어떻게 매출을 늘리고 이익을 늘리지라고 하는데 가치가 있었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 그 다음에 어울림, 창의력, 진정성, 웰빙, 정신, 개성, 단순,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왼쪽에 있는 모더니즘 가치에 비해서 달라지고 강조되는 것들입니다. 그 성공이나 부로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획일화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사실상 다 모두들 똑같이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미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도달한 상태에서는 내 행복이 돈으로만 결정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죠. 그리고 각자가 행복을 찾는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해냅니다. 나는 이렇게 할 때 행복해. 나는 어, 돈을 많이 받는 회사보다 워라밸이 좋은 회사가 좋아. 아니면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가치관이 다양화되고 결국 가치관이 꿈꾸는 삶의 모습이 다양화된다는 말은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된다는 것이겠죠. 그것들이 소비에까지 시간과 돈의 소비에까지 반영되는 것을 가치 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삶에 도움이 되는 시간의 소비, 내가 꿈꾸는 삶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돈의 소비 이런 것들로 소비의 패턴이 바뀌는 것을 가치 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은 이 가치 소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딜레마 그리고 나로 사는 행복 추구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교점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가치 소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의 내 꿈꾸는 삶의 모습에 있는 어떤 것을 찾아서 소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모람의 강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내가 그걸 찾아서 이런데 이런 책을 소개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서 오늘처럼 참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선택의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제대로 나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소비가 되지라고 하는 것들이 그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원하는 걸 찾겠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되려 그 가치보다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람 같은 경우에도 책들을 보니까 뭐 모든 책을 다 다루지는 않아요. 주제로 보니까 경제, 경영, 자기계발 이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소설이나 이런 쪽은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도 이걸 이끄는 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거일 거고 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매력에 이끌려진 사람들이 또 오늘 모여갖고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도 큐레이션 서비스인 거예요. 읽어보시고 또 이런 책이 좋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하는 일종의 큐레이션 서비스가 되는 거죠. 또 한 축에는
나로 사는 행복 추구. 아까 이제 나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라고 하는 또 하나의 축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세모람의 장님도 난 아마도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일 거예요. 나는 책을 너무 좋아하는데 저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책을 썼는지도 듣고 싶어. 라고 하는 어떤 내가 꿈꾸는 삶의 모습들이 투영된 것이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그리고 그 일로 내가 뭔가 나중에도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수입을 창출하고 싶어.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싶어. 라고 하는 니즈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접합하는 곳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은 뭐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살아보는 건 어때요? 라고 하는 쪽이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의 공급자가 되고요. 그래,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야. 라고 끌려 들어오는 쪽이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의 소비자가 됩니다. 이 끌려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나올 이제 푸시 마케팅과 풀 마케팅인데, 푸시에서 강제로 이건 이렇게 좋으니까 반드시 당신은 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보는 건 어때요? 이게 내가 바라던 그런 꿈인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네 라고 이제 끌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좀 더 동화되고 이제 같이 참여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진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찬가지 아까 그 킴포크 라이프스타일처럼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촛불 켜놓고 이렇게 있죠. 나무로 된 재질의 어떤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결국 북유럽 라이프스타일이 비슷한 어떤 형태를 띱니다. 이케아도 스웨덴 라이프스타일을 대변하잖아요. 그래서 이케아가 그 본인의 이 책자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런 라이프스타일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이런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죠. 굉장히 심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것들은 일본적인 약간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을 하면서 여기 혹시 어떤 브랜드인지 아시나요? 딱 보면 예전에 제가 책을 쓸 때만 해도 한국에 무인양품이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소개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너무 많이들 잘 알고 계시죠? 무인양품의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제품들의 무인이라고 하는 게 브랜드 낙인이 없죠. 브랜드가 그 이름이 있지 않고 굉장히 같은 톤의 제품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무인양품이 추구하는 건 단순히 디자인이 심플한 제품 또는 뭐 브랜드가 안 찍혀 있는 그런 깨끗한 제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양말 보시면 양말이 좀 모양이 특이해요. 우리가 신는 양말은 보통 120도로 이렇게 꺾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건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서 있을 때 발의 모양은 90도가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신는 양말은 왜 다 120도죠? 이유를 아십니까? 왜냐하면 만들기 쉬워서. 그냥 이유는 만들기 쉬워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적응하고 신는 건데 이제 무인양품은 그것보다는 양말이라고 하는 본질이 뭔가 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추구를 하고 그 본질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제외하는 그것이 무인양품의 바라는 어떤 가치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카페테리아, 식사, 무인양품의 무지에서 하는 무지 카페테리아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무지스럽죠. 그리고 무인양품에 파는 1인용 요리, 조리, 식재료. 그래서 딱 요거 가져가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해 먹으면 되는 실제로 그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무인양품이 만드는 별장입니다. 무지헛이라고 하는 별장인데 실제로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매장 안에서 봤어요. 매장 안에서 이걸 갖다 놓고 팔고 있어요. 실제로 들어가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놓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내 별장을 만들 수 있는 또 마찬가지로 매장 안에서 팔고 있는 집입니다. 조립식 주택이고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무지스러운 주택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셴젠, 중국 선전에 있는 무지 호텔입니다. 무지가 호텔이 지금은 중국에도 몇 개가 더 생겼고 도쿄에도 생겼는데 근데 1호점을 선전에서 냈어요. 셴젠이 어디냐면 그 홍콩과 광동성
그 사이쯤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 제조공업 도시입니다. 근데 무지 호텔 1호점을 왜 처음 1호점을 센젠에다가 냈을까요? 왜냐하면 일본 기본적으로 굉장히 일본스러운 스타일이잖아요. 이렇게 그 심플한 것들이. 근데 일본에서 지내는 동안은 내가 굉장히 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출장을 가는 곳이 중국의 센젠입니다. 왜냐면 거기 이제 기업들하고 미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 가면 라이프 스타일이 다 무너지는 거죠. 중국에 가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 중국 센젠에 처음으로 1호점을 호텔을 집니다. 그러면 무지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일본 외 밖에서도 동일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의 폭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센젠에 처음으로 1호점을 했고요. 요거는 가차라고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지금 이 도시는 핀란드이고요. 핀란드에서 지금 무지가 디자인하고 투자를 하고 해서 하는 자율주행 버스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는 아까 양말 만들고 화장품 만들고 이러던 곳이었는데 왜 자율주행 버스까지 만들어? 라고 하실 텐데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소유하고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그런 귀찮음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냥 깔끔하게 내 삶을 유지하고 싶어요. 본질만 남기고. 그러면 차를 사서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들은 굉장히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리스트들한테는 번거로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뭐 테슬라처럼 개인용 자율주행 차가 아닌 버스 형태로 누구나 차가 없어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버스 형태의 자율주행 차를 만들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런 하는 일들이 추구하는 가치, 단순과 본질을 남기고 모든 걸 제외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꿈꾸는 삶은 이런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큐레이션을 해서 의식주,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이동하는 것까지 그런 모든 것들을 큐레이션을 해서 현실에 구현해내는 것.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의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무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광범위한 확장판일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작은 판들이 이제 개인 레벨에서는 이루어지는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업의 어떤 그 밸류 하이러키와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가 가지는 하이러키가 좀 다릅니다. 기존 왼쪽에 있는 제가 기획일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기존 기업들 또는 현대에도 일부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가치 하이러키입니다. 맨 위에는 주주이익이 있죠. 주주이익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매출과 이익. 주주이익을 올리려면 매출이 늘어나야 되고 이익률이 높아야 돼. 그 밑에는 시장 점유율이 그러려면 높아야 돼. 그러려면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을 사게끔 어떻게든 만들어야 해. 그래서 광고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어떻게든 사게끔 만들어야 해. 거기에는 이제 모더니즘적인 상업성, 어치브 해야 된다는 것이 있죠. 근데 오른쪽을 보면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좀 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진정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지속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이 비즈니스는 영속할 수 있을까?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오래라고 하는 게 단순히 몇 년, 몇십 년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몇백 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반을 두고 있고 그 밑에는 팬이 있어요. 그 매출과 이익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게 고객입니다. 결국은 고객. 제일 중요한 게 고객. 나와 함께 하는 고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객이 있고 그 밑에 인생 점유율, 시장 점유율과 다른 인생 점유율이 있고 인생 점유율이라는 게 무지 예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 인생에서 무지가 차지하는 비율. 만약에 정말 하고자 한다면 모든 걸 다 무지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무지는 그 자신의 인생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풀 마케팅을 기본으로 합니다. 어떻게 내 제품을 사주게 만들지가 아니라 아까 처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살아보는 건 어때요? 라고 제안을 하고, 아, 그래,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야 하고 끌려 들어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끌려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내 고객이 아닌 거예요. 내 평생 고객이 안 될 사람은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나의 팬이 될 사람들, 그리고 평생 고객으로 삼을 사람들을 좀 더 중요시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 추천드리는 것 중에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빵과 스프 고양이와 함께 하기 좋은 날, 어, 영화라고 하기도 그렇고 드라마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게 애매한 길이거든요. 하여튼 요거와 그 다음에 그 아메리칸 셰프, 원래 영문 더 셰프라고 하는 아메리칸 셰프, 이렇게 두 개의 영화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안에 라이프 스타일, 개인의 어떤 그 가치관이나 꿈꾸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여기 한 에피소드인데요. 그 임산부 임신하신 분이 이제 식사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다 이렇게 잠이 든 거죠. 잠이 이제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이 든 거죠. 그랬는데 요 주인공 아키코라고 하는 분이 이 식당 안쪽이 그 집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자기 집에 이제 데려와서 커튼도 쳐주고 해갖고 잠을 재워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아기를 낳고 아기와 함께 옵니다. 결국은 이런 팬의 개념이죠. 감동을 주고 그것이 그 대를 이은 팬이 되게 하는, 평생 고객이 되게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도 나오는데 그 3대 모녀, 할머니, 그다음에 딸, 그 딸의 딸, 이렇게 3대가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아까처럼 대를 이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대사가 어머니 빵 좋아하시죠? 라고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빵 안 좋아하지 않나?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많이 넘어온 세대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미 빵을 좋아하면서 먹고 자란 세대들이 그 이미 다 이렇게 성장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향을 저격하고 단순히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지표들, 뭐 나이, 성별, 뭐 직업,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꿈꾸는 삶,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것 이런 것들에 맞춰서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주주에 대한 관점에서 아까 최상위의 이제 주주이익이라고 하는 기업의 목표가 있는데 요거는 그 파타고니아라고 하는 기업이 포스터를 만들어서 냈던 겁니다. 근데 맨 위에 쉐어홀더스가 이제 주주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 파타고니아가 이 포스터를 만들면서 주주라고 해놓고 밑에 한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 비즈니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주주냐? 고객이냐? 직원이냐? 다 아니다. 누구냐? 자연이다. 이렇게 환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인 레벨로 떨어지는 그래서 개인 레벨에서 어떤 꿈꾸는 삶을 현실에 구현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제 많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도쿄에 있는 그 북앤배드 도쿄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도서관인가 서점인가 이렇게 보실 텐데 이게 까만 천들이 중간중간 양쪽으로 보이죠. 까만 천들. 그 까만 천이 뭐냐면 잠자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위에 있는 사람이 그 까만 천 안쪽 자기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공간 안에서 자기가 하룻밤 묵으면서 책 읽고 지낼 수 있는. 근데 이게 좋은 게 직장인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어느 날은 퇴근하기 너무 싫은 날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막 또 퇴근하기 너무 싫다. 그냥 책 읽다가 어디서 잤다가 다시 그 타임머신 타고 뿅 하고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구현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 이 북앤배드 도쿄는 우리나라로 치면 그 중심 시가지에 있어요.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뭐 삼성이라든가 종로 이런 데 근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어서 직장인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묵고 하룻밤 책 읽다가 자고
뭐 샤워 시설 이런 것도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하고 바로 출근할 수 있는 그런 꿈의 공간, 책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꿈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모델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 시대의 엔저물러라고 할 수 있는 그 안드레아 오세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 이야기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책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독립서점들도 많이 늘어나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요거는 도쿄에 있는 그 한 권의 책만 파는 서점이에요. 모리오카 서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두 개의 사진입니다. 두 개의 매장이 아니라 두 개의 사진인데, 이곳은 일주일에 한 권의 책만 팔아요. 일주일에 한 권의 책. 그래서 그 한 권의 책에 따라 매장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매장인데 어떤 책을 파느냐에 따라서 그 매장 전체 분위기를 이 서점의 주인이 바꾸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그런 독립서점의 한 형태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은 사실은 이 라이프스타일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를 했고, 두 번째 책은 실제로 이 라이프스타일을 만드는 모습, 과정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들을 다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라이프스타일 설계 2번, 굉장히 결국은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상품을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이런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는 상품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빠르게 실험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그동안 사업했던 경험들을 살려서 린 스타팅, 린 마케팅, 린 파이낸싱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책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오랫동안 이제 그 직장 생활도 오래 하고, 그다음에 그 많은 경험들을 하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나이가 들면서 좀 더 명확해져요. 그리고 내가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 이룬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좀 더 명확해지고요. 그러면서 좀 더,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삶의 모습들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취미 생활도 그렇고, 내가 뭐 카페를 하나 골라도 그렇고, 책을 하나 골라도 그렇고, 또 일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창업을 할 때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행복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꿈꾸는 방향으로 조금씩 이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거창한 단어로 붙이지 않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장애 요인이나 한계나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의 부족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조금씩 해소할 수 있는, 좀 해소해 가면서 그런 길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제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꿈이고요. 그게 저의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나 지식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두 권의 책, 그다음에 1월 달에 이제 또 한 권의 책이 나오고, 또 다음 책도 뭐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의 일맥상통한 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라이프를 갖고 가시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